술 한 잔만 사주면 돈은 필요 없어요. 대신 술값으로 그림을 그려줘요. 그게 김홍도의 인생 아니겠나요? 단원 선생님, 그림값입니다. 3,000전이옵니다. 주문한 그림을 받아든 양반이 무거운 돈주머니를 건넸습니다. 쌀 60섬을 살 수 있는 거액이었습니다. 제 나이 40대 중반, 조선 최고의 화원이라 불리던 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돈주머니를 받아들고 곧장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술과 안주를 실컷 시켰습니다. 매화나무 아래서 시를 읊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사흘을 마셨습니다. 돈주머니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쌀독은 바닥이었고 아이 옷은 헤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내일 또 그림을 그리면 되었으니까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돈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중요한 줄은 알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술 한 잔, 친구와의 대화, 매화꽃 향기. 그것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제자는 사능입니다. 맹자의 말씀에서 따온 것입니다. 항산이 없으면서도 항심을 유지하는 이는 오직 선비라야 할 수 있다. 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것이 제가 추구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1745년 경기도 안산의 중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까지는 벼슬을 했지만 아버지 때에 이르러서는 별다른 관직이 없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었습니다. 7살 때였습니다. 동네 어른 한 분이 저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 그림에 재주가 있구나. 그분은 강세황 선생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문인이자 화가였습니다. 선생께서는 처가가 있는 안산에 내려와 사셨는데 제 그림 재주를 알아보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홍도야, 그림은 마음을 그리는 것이란다. 기교가 아니라 정신을 담아야 해. 매일 선생님 댁에 찾아가 그림을 배웠습니다. 산수화, 인물화, 화조화.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밤에는 글 공부도 했습니다. 선생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화가도 선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20대 초반 선생님의 천거로 도와서 화원이 되었습니다. 중인 출신 화가에게 도와서 화원이 되는 것은 큰 영광이었습니다. 월급을 받으며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살림 걱정은 덜겠구나. 어머니가 기뻐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안정된 수입이 생겼습니다.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선배 화원들도 제 실력을 인정했습니다. 29세 되던 해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홍도, 내가 영조대왕 마마의 어진을 그리는 작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어진, 임금님의 초상화였습니다. 화원으로서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세손 저하, 훗날의 정조 임금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대의 붓끝이 살아있구나. 세손께서 제 그림을 보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정조 임금이 즉위하신 후 저를 끊임없이 불러주셨습니다. 금강산 그림, 풍속화, 행사 그림. 회사에 속하는 일이면 모두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홍도, 백성들의 삶을 그려오너라. 짐이 백성들을 제대로 알고 싶다. 임금님의 명을 받들어 전국을 다니며 백성들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서당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씨름하는 장정들, 밭 가는 농부들. 그들의 땀과 웃음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그림을 보신 임금께서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백성들의 모습이로구나. 고맙다, 홍도야.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그림을 찾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양반들, 관리들, 상인들. 모두가 단원 김홍도의 그림을 원했습니다. 단원의 그림은
1년을 기다려야 얻을 수 있다더군. 3,000전을 주고도 구하기 어렵다던데. 그림값이 치솟았습니다. 한 폭에 3,000전. 쌀 60섬을 살 수 있는 거액이었습니다.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토록 많은 그림을 그렸는데 저희 집 살림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쌀독은 자주 비었고 옷은 헤어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림값을 받으면 곧장 술집으로 갔습니다.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술을 마시고 시를 짓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돈이 떨어질 때까지 마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빈 돈주머니를 보며 웃었습니다. 어젯밤 참 즐거웠지? 후회는 없었습니다. 돈은 또 벌면 되었으니까요. 붓만 들면 그림이 되었고 그림은 곧 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제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습니다. 40대 중반 조선 최고의 화원.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던 저는 사실 파멸로 가는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단원, 그림값 좀 받아두게나. 자네 식구들 생각해서라도. 친구 한 명이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또 한 번 그림값을 몽땅 술값으로 써버린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까짓 돈 또 벌면 되지 않나? 친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선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제자 산응이 말해주듯이 말입니다. 항산이 없으면서도 항심을 유지하는 이는 오직 선비라야 할 수 있다. 일정한 재산이 없어도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진짜 선비라는 뜻입니다. 돈에 집착하는 것은 속된 일이라 여겼습니다. 그림은 팔았지만 그것으로 재산을 모으는 것은 제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돈으로 친구들과 풍류를 즐기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40대가 되자 그림 주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양반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단원 선생, 금강산 그림 한 폭만 그려주시오. 값은 얼마든지 드리겠소. 지금 밀린 주문이 많아서 1년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리겠소. 부디 그려주시오.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제 그림값은 3,000전까지 치솟았습니다. 당시 쌀 한 섬이 50전이었으니 60섬을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집 한 채 값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림을 완성하고 돈을 받으면 곧바로 친구들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북악산 아래 매화나무에서 만나세.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시인도 있었고 서예가도 있었고 음악을 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저는 술과 안주를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달이 뜨면 시를 읊었습니다. 술이 취하면 노래를 불렀습니다.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술에 대해, 인생에 대해, 세상에 대해.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돈으로 산 것이었지만 돈 자체보다 훨씬 가치 있었습니다. 며칠 뒤면 돈은 바닥났습니다. 친구 하나가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자네, 이러다간 노후를 어찌하려고 그러나. 노후? 그림 그리다 죽으면 그만이지.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화가는 죽는 날까지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붓을 들 수 있는 한 돈은 언제든 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축이라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땅을 사거나 집을 장만하는 일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 받은 돈은 오늘 쓰는 것이 제 방식이었습니다. 제 호 중 하나가 취화사였습니다. 술 취한 화가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호는 첩취용, 매번 취하는 늙은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제 정체성이 그러했습니다. 술을 마시면 붓이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취기가 오르면
그림이 살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술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술은 제 예술의 일부였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그림을 완성하고 또 큰 돈을 받았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집에 가져다 줄까? 하지만 주막 앞을 지나는데 친구들이 보였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야, 홍도 왔구나. 오늘 내가 한턱 낸다. 그렇게 또 한 번 돈주머니가 비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말이 없었습니다.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포기한 듯 보였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면 또 그림을 그렸고 또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또 썼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보고 후배 화원 하나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그렇게 사십니까? 돈을 모으시면 편히 사실 수 있는데. 저는 대답했습니다. 돈을 모으면 마음이 거기 매이네. 자네도 화가라면 알지 않나. 그림은 자유로운 마음에서 나온다네. 실제로 그랬습니다. 돈 걱정을 하면 그림이 안 나왔습니다. 주문한 사람 눈치를 보면 붓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돈을 손에 쥐지 않았습니다. 받으면 곧바로 썼습니다. 그래야 다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야 좋은 그림이 나왔습니다. 정조 임금께서도 이런 저를 이해해 주셨습니다. 홍도는 돈에 초연하구나. 그것이 그의 그림을 더 빛나게 하는 것이리라. 임금님의 총애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림 주문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화가였습니다. 50세가 되던 해 연풍현감이라는 벼슬을 받았습니다. 그림 그린 공로였습니다. 지방관리가 되어 부임했습니다. 하지만 현감일은 저와 맞지 않았습니다. 장부를 정리하고 백성들 민원을 듣고 세금을 거두는 일, 답답했습니다. 그림이 그리고 싶었습니다. 결국 3년 만에 파직당했습니다. 백성을 학대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실상은 제가 관리 일을 제대로 못해서였습니다. 서류를 잃어버리고 회계를 틀리고 행정을 소홀히 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피하기보다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다시 그림이나 그려야지. 도화서로 복귀했습니다.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50대의 제 그림은 더 원숙해졌습니다. 인생의 깊이가 붓 끝에 배어났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제가 느끼지 못할 만큼 서서히 세상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전하께서 승하하셨습니다. 1800년 55세 되던 해였습니다. 정조 임금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분은 저의 후원자이자 스승이자 유일한 이해자였습니다. 빈소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제 인생의 절반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조 임금께서는 단순한 임금이 아니었습니다. 제 그림을 이해하는 유일한 분이었습니다. 홍도, 백성들의 웃음을 그려라. 홍도, 자연의 숨결을 담아라. 그분의 주문은 저를 더 나은 화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안 계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 궁으로 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새 임금 순조께서 즉위하셨지만 어린 나이였습니다. 실권은 대비마마와 외척들이 쥐고 있었습니다. 도화서에 출근했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김홍도, 요즘은 그림 주문이 별로 없네. 상급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조 임금께서 총애하시던 화원, 이제 그것이 오히려 짐이 되었습니다. 궁궐밖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림을 주문하던 양반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정조 시대의 사람들, 그들도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단원 선생, 요즘 그림값이 어떻게 돼요? 어느 날 낯선 상인이 찾아왔습니다. 3,000전입니다. 3,000전?
너무 비싸지 않소? 1,000전이면 어떻겠소? 가격을 깎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주겠다고 했었는데, 죄송하지만 그 가격에는 못 그려드립니다. 상인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주문이 뚝 끊겼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찾아오는 이가 없었습니다. 2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태연했습니다. 곧 나아지겠지.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안해졌습니다. 돈이 떨어졌습니다. 그림을 그리려 해도 종이가 없었습니다. 붓을 사려 해도 돈이 없었습니다. 먹을 갈려 해도 먹이 없었습니다. 치필묵. 화가에게 가장 기본적인 도구였습니다. 그것조차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보, 쌀이 떨어졌소? 아내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평생 돈을 모아두지 않았습니다. 땅도 집도 없었습니다. 손에 쥔 것이라곤 붓 몇 자루뿐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미안하네만 조금만 빌려줄 수 있겠나? 친구들도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정조시대가 끝나며 모두가 힘들어졌습니다. 홍도 나도 여유가 없네. 미안하네. 이해했습니다. 누구를 탓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림은 그려야 했습니다. 남은 종이에 최선을 다해 그렸습니다. 하지만 살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옛 친구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김한태라는 분이었습니다. 제 그림을 좋아하시던 후원자였습니다. 홍도, 그간 어떻게 지냈나? 그저 그렇습니다. 이것 좀 받게. 보탬이 되길 바라네. 조금의 돈을 건네주셨습니다.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 김한태 어른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정조 임금에 이어 김한태 어른까지 저를 이해해주던 분들이 모두 떠나셨습니다. 50대 후반의 저는 완전히 홀로 남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수염, 늙었습니다. 그림 그리던 손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그려도 손목이 아팠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두려워졌습니다. 평생 그림으로만 살아왔습니다. 그림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돈을 모아두지도 않았습니다. 예순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돈이 왜 필요한지, 저축이 왜 중요한지, 붓만 있으면 언제든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늙으면 손이 떨렸습니다. 눈이 침침해졌습니다. 그림을 그려도 예전만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조선 최고의 화원이라는 명성은 정조시대의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화가들이 있었습니다. 늙은 화가의 그림을 원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남은 종이 한 장을 펼쳤습니다. 무엇을 그릴까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붓만 들면 그림이 흘러나왔습니다. 지금은 빈 화선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술이 그리웠습니다. 술을 마시면 붓이 자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술 살 돈이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이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난해지니 멀어진 것인지 아니면 모두 바빠진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만 켜두고 그림 생각을 했습니다. 정조 임금 생각을 했습니다. 젊은 날의 풍류를 생각했습니다. 그때가 좋았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돈을 조금이라도 모아둘 걸, 집 한 채라도 마련해 둘 걸, 노후를 준비해 둘 걸. 하지만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랬다면 저는 진짜 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유로운 예술가가 아니라 돈에 얽매인 기술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배는 고팠고, 몸은 아팠고, 마음은 외로웠습니다.
60살이 되던 해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아직 그릴 수 있다. 아직. 손은 떨렸지만 마음만은 굳건했습니다. 조선 최고의 화원. 그 자부심만은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종이 한 장만 주시겠습니까? 제가 옛 동료 화원에게 부탁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60살이 넘은 노인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종이 몇 장을 건넸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선 최고의 화원이었던 사람. 이제 종이 한 장 구걸하는 신세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평생 돈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벌면 썼습니다. 친구들과 술 마시고 풍류를 즐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좋은 시절엔 그것이 멋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늙고 가난해지니 그것은 그저 어리석음이었습니다. 1801년 56살 때였습니다. 간신히 종이를 구해 그림을 그렸습니다. 삼공불환도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세 가지 공, 즉 높은 벼슬과도 바꾸지 않을 것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맑은 바람, 밝은 달, 깨끗한 물,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림을 그리며 울었습니다. 정말 그런가? 정말 그것만으로 충분한가? 배고픔은? 추위는? 외로움은? 그래도 붓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림이 제 전부였으니까요. 친구 하나가 가끔 찾아왔습니다. 홍도, 이것 좀 받게. 쌀 안 돼. 혹은 동전 몇 잎을 건넸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받았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고맙네. 우린 친구 아닌가? 당연한 일이지. 친구는 떠났고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재료가 없었습니다. 붓은 다 닳았고 먹은 바닥났고 종이는 귀했습니다. 어느 날 남은 종이 한 장에 추억을 그렸습니다. 젊은 날 친구들과 매화나무 아래서 술 마시던 모습을. 그때가 그리웠습니다. 1805년 61살이 되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기침이 나고 열이 났고 손발이 저렸습니다. 그래도 그림을 그렸습니다. 추성부라는 작품을 그렸습니다. 가을 소리에 대한 글을 그림으로 옮긴 것이었습니다. 쓸쓸한 가을밤, 홀로 앉아있는 사람의 모습. 그것이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림 한쪽에 글을 썼습니다. 1805년 동짓날 이후 사흘째 단구가 그리다. 단구, 제 호 중 하나였습니다. 이 그림이 제 마지막 작품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해 겨울, 편지 한 통을 썼습니다. 옛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몸이 좋지 않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으나 힘이 없습니다. 펜을 놓았습니다. 더 이상 쓸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도 저렇게 하얗게 지워지는 것일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벽에 걸린 옛 그림들을 봤습니다. 제가 그린 것들이었습니다. 젊은 날의 작품들, 힘차고 생동감 넘치는 그림들. 나도 저랬지. 손을 들어봤습니다. 주름진 손, 떨리는 손, 이제 붓을 제대로 쥐기도 어려운 손. 화가에게 손은 생명입니다. 손이 늙으면 화가도 끝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촛불이 깜빡였습니다. 저도 저 촛불처럼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문득 젊은 날이 떠올랐습니다. 정조 임금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시던 모습. 홍도, 자네 그림은 살아있구나. 친구들과 술 마시며 노래하던 밤. 매화꽃 향기 맡으며 시 짓던 봄날.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자유로웠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예술이 있었습니다. 외로웠지만 붓이 있었습니다.
후회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조금만 아껴 썼더라면, 조금만 준비했더라면, 이렇게 쓸쓸하게 늙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간다 해도 같은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돈을 모으려면 마음을 팔아야 했습니다. 권력자들 비위를 맞추고 그들이 원하는 그림만 그려야 했습니다. 자유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비록 가난하더라도 제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 대가가 이 쓸쓸한 말년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촛불이 꺼졌습니다.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저도 이제 곧 꺼질 것입니다. 예순한 해를 살았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세월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무엇이 떠오를까요? 아마도 붓 쥐던 느낌일 것입니다. 먹 향기일 것입니다. 화선지 위에 번지는 먹물의 아름다움일 것입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전부였으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이 그림이 단원 김홍도 선생의 작품입니다. 제가 세상을 떠난 후 제 그림을 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니, 상상합니다. 저승에서라도 얼마에 그린 거요? 3천 전이었다 합니다. 당시 집 한 채 값이었지요. 그럼 선생은 부자셨겠군요. 아닙니다. 평생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돈을 벌었지만 모으지 않았습니다. 재능은 있었지만 경제관념은 없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화가였지만 가장 가난한 예술가였습니다. 역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죽고 난 뒤 제 그림은 보물이 되었습니다. 후손들은 제 그림 한 점을 보기 위해 박물관에 줄을 섭니다. 교과서에 실립니다. 국보가 됩니다. 살아생전엔 3천 전이었던 그림. 지금은 얼마일까요?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살아서는 종이 한 장 살 돈이 없었는데 죽어서는 제 그림이 천금이 되었습니다. 제가 술 마시며 탕진했던 돈들, 그 돈을 모았더라면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집도 사고 땅도 사고 편안한 노후를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돈을 모으기 위해 권력자들 눈치를 봤을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그림만 그렸을 것입니다. 자유로운 영혼이 아니라 돈에 얽매인 화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원 김홍도의 그림은 지금처럼 사랑받았을까요? 후세 사람들이 감탄하는 그 생동감과 자유로움이 있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 그림이 특별한 이유는 자유로웠기 때문입니다. 권력에도 돈에도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웃음을 그렸습니다. 권력자들은 그런 그림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렸습니다. 정조 임금님이 원하셨고 제가 그리고 싶었으니까요. 자연의 숨결을 담았습니다. 돈이 되는 화려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렸습니다. 그것이 진짜 예술이라 믿었으니까요. 자유로운 붓질, 그것이 제 예술의 본질이었습니다. 그 자유를 위해 지불한 대가가 가난이었습니다. 비싼 대가였습니다. 말년은 고독했고, 몸은 아팠고, 마음은 쓸쓸했습니다. 그래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돈은 죽으면 끝입니다.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술은 남습니다. 제 그림은 3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제가 술 마시며 웃었던 그 순간들, 친구들과 시 읊던 그 밤들, 매화꽃 향기 맡으며 그림 그리던 그 시간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돈으로 산 것이었지만 돈보다 훨씬 값진 것들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술적 재능과 경제관념은 별개입니다. 천재 화가라고 해서 돈을 잘 버는 것은 아닙니다.
유명하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재능은 재능이고 돈 관리는 또 다른 능력입니다. 저에게는 그림 그리는 재능은 있었지만 돈 관리하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일부러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돈을 쥐고 있으면 마음이 거기 얽매입니다. 그림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벌자마자 썼습니다. 손에 남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야 다시 자유로워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가난해졌지만 예술은 살았습니다. 후세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제가 잘한 것일까요? 잘못한 것일까요? 돈을 모았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제대로 산 것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가치관이 다르니까요. 어떤 사람은 말할 것입니다. 바보같이 살았네. 조금만 아껴 썼어도 편했을 텐데. 또 어떤 사람은 말할 것입니다. 멋있게 살았네. 돈보다 예술을 택했구나. 둘 다 맞습니다. 제 삶은 바보 같기도 하고 멋있기도 합니다. 가난했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외로웠지만 예술이 있었습니다.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아마 똑같이 살 것입니다. 돈보다 술을 택하고 재산보다 친구를 택하고 안정보다 자유를 택할 것입니다. 그것이 저 단원 김홍도니까요. 마지막으로 후세 사람들에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능이 있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명하다고 해서 행복이 따라오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무엇을 택하느냐입니다. 돈을 택할 것인가, 자유를 택할 것인가, 안정을 택할 것인가, 예술을 택할 것인가. 저는 제 선택에 책임졌습니다. 가난이라는 대가를 치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그림이 남았으니까요. 제 예술이 살아있으니까요. 3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이 제 그림을 보며 웃습니다. 감탄합니다. 눈물 흘립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돈은 없었지만 불멸의 예술을 남겼습니다. 가난한 천재 화가, 단원 김홍도. 그것이 제 인생입니다.